일본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기술적 협력을 끝내고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7분기 만에 다시 적자를 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의 물량 공세 속에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고 경매 낙찰가율도 90% 선을 회복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시장 선행 지표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본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을 끝내고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CEO가 직접 나서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국가 대 국가, 한일 간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재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본 라인 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이 대주주인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자와 사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와의 자본 지배 관계에 대한 재검토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고 공식 확인한 겁니다. 라인 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소프트뱅크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네이버는 라인 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 책임자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사실상 경질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라인 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라인 강탈 시도가 현실화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압박이 아닌 네이버의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해 이종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의 자율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되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대표적인 주택시장 선행 지표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고 있고 경매 낙찰가율도 20개월 만에 90%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금리밖에 없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 엘사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8억 3,5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은 114%에 달했습니다. 22억 4천만 원에 낙찰된 같은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106%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로와 성동구에서도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강남권 아파트도 경매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를 넘었습니다. 보통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고 낙찰 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집값 상승의 전주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집값 상승기 때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1개월 연속 100%를 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선행지표 중 하나인 낙찰가율이 높아진 점은 시장 반등의 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5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에
월 기준 4천 건을 넘어선 거래량 등 다른 지표들도 우상향 기조가 확연한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거든요. 한 가닥 희망이라면 만약에 금리가 내린다면요. 그 시기가 부동산이 멈추는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금리 리스크에서 벗어나 움직일 때가 본격적인 반등의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공습 속에 이 업계 1위인 쿠팡마저 적자를 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호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쿠팡이 7분기 만에 다시 적자를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쿠팡이 1분기 당기순손실 31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적자를 낸 것은 2022년 2분기 이 7개 분기 만입니다. 영업이익도 61%가 줄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쿠팡 주가는 5%가 빠졌고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어닝 쇼크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겁니다. 네. 다만 매출은 28% 늘어 첫 분기 매출 9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쿠팡은 이번 실적에 대해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과 인프라 투자를 늘렸고 여기에 팟패치 인수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중국 이커머스 이른바 이 C커머스의 물량 공세에 맞서느라 이 실적이 악화된 건데 이 김범석 의장도 직접 이 위기론을 언급을 했죠. 예, 김범석 쿠팡 의장도 이 중국 업체의 한국 진출은 업계 진입 장벽이 낮아 이 소비자가 클릭 한 번에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라면서 이 최고의 상품과 가격 서비스로 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의장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C커머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 구매 판매액을 지난해 17조 원에서 올해 22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무료 배송, 반품, 할인 쿠폰 제공 등 이 와우 멤버십 혜택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 C커머스에 대한 위기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객 수에서는 월등히 좀 쿠팡이 높죠. 예, 그 활성 고객 수를 좀 보면요. 아직은 쿠팡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전체 직구는 2022년 47%, 2023년 53% 등 매년 50% 안팎 고속 성장하는 반면 쿠팡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만간 좀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는 거군요. 예, 여기에 중국 C커머스의 강력한 자본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비교해도 알리익스프레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쿠팡의 5.5배, 37.7배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와 물량 경쟁이 장기화하면 아직 기초 체력이 약한 쿠팡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업계 1위인 이 쿠팡이 적자를 낼 정도면 이 다른 이커머스 상황들 더 열악할 겁니다.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기준 흑자를 보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쿠팡이 유일합니다. 쓱닷컴, 지마켓, 롯데온 모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알리와 테무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물량 공세에 나서는 양상이어서 이 수익 기반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무기한 프로모션 1000억 페스타를 시작하자 신세계그룹 지마켓이 비슷한 행사에 1000억 원을 투입해서 맞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컬리가 지난해 비용 절감에 몰두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투자 기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의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고 이 소비 심리도 위축되는 등 분위기가 악화한 가운데 이처럼 쩐해 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 이 자생이 어려운 곳들 간의 이 합종 연횡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또 비즈니스의 첫걸음을 내는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향후에는 상용차뿐만 아니라 드론, 지게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는 경우 이 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휴가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들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에서 이거 다시 아마 재발의를 할 계획이고 이제 반복 수급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어쨌든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맞춰서 편성도 그 취지에 맞게 하겠다. 횟수 제한 없는 현행 제도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고 있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지난해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문제점 해결 방안에 앞서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접수 전에 사전검사와 감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보험법 체제 자체가 그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일선 노동부나 해당 센터 부서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맞지 않냐.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한 달 이상 연체된 금액은 3월 말 기준으로 1조 3,560억 원.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보면 연체 금액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숫자조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은행들이 연체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관리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은 5대 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이나 인터넷, 지방은행을 비롯한 특화은행과 이금융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용정보업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9조 원.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7조 원에 달합니다. 상환이 밀린 자영업자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액은 3년 사이 430만 원에서 920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고금리 속에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상환을 유예시켜준 정부 정책이 부실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나왔다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며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라도 한시적 재정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올 연말 정도 돼야 될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이나 또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해서라도 함께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자영업자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이미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금융권에선 자영업자 대출이 본격적인 이중 리스크가 되기 전에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이른바 IPO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IBK 투자증권이 상장에 관여한 기업 상당수가 실적과 주가가 모두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IBK 투자증권이 주간사로 나서 코스닥에 상장한 BI 매트릭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상장 이후 줄곧 하락하던 주가는 올 초 8,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가 19,000원으로 급등하더니 다시 9,000원대로 폭락했습니다. 고점과 비교하면 반토막, 공모가 대비 30%가량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주가 급등락의 배경은 실적에 있습니다. AI 흑자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상장 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2021년 상장된 C11 IPO 뻥튀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회사가 상장 당시 제시한 매출액 목표치는 실제와 10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거래 정지와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파두의 실제 매출액 차이인 5배보다도 실적 괴리가 큰 겁니다. 적자 지속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C랩의 주가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종목 토론방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지정 자문인인 코넥스 상장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코넥스에서 IBK 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 격인 지정자문인 역할을 한 기업은 총 9개로 타 증권사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상장 건수는 압도적이지만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아예 거래가 정지되거나 거래량이 저조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간을 좁혀보면 지난 4월 한 달간 거래량이 제로 혹은 단 한 주에 불과한 기업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지정 자문인은 코넥스 상장뿐만 아니라 주식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해 기업의 상장 의무 이행 활동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역할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동성 공급자, 우리가 LP라고 하는데 그 LP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 0이라는 것은 LP도 전혀 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지정자문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양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이른바 상장에만 몰두해온 IBK 투자증권은 2024년에도 중소기업 상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서정학 대표는 최근 올해에는 17개 기업의 상장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밸류업의 추진 일환으로 이른바 부실기업의 상장 퇴출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활한 퇴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울리는 기준 미달 기업의 증시 입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 속에 최근 신용협동조합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자 신협중앙회가 직접 이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우리가 이 신용협동조합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을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신협중앙회가 손보겠다는 규정들은 정확히 뭡니까? 네,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 그리고 조합별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 이렇게 두 가지를 표준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각 조합들의 상황에 따라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규정들을 의무 규정에 담는 방식으로 내부 통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 기자가 지난달에 이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문제도 이번에 좀 바로 잡히는 겁니까? 네, 해당 사항이 사실 핵심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임원들에 대해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근무한 자가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갈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그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한 지역의 조합이 이 임의 규정에 예외 규정을 달아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보도 이후에 신협중앙회는 해당 조합의 감사를 진행했고요. 또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넣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중앙회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효과는 있겠습니까? 네, 현재 신협중앙회는 먼저 이 각 조합별로 이제 임원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의무 규정에 넣는 수정 작업을 위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이 작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규정들을 손질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 금융당국보다 더 막강했던 단위조합 이사회의 권한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대출이나 지금 언급한 사례와 같은 과도한 퇴직금 지급 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이 여러 문제들, 이 신협뿐만 아니라 이 다른 상호 금융사에서도 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충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도 이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다가 적발된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이 횡령이나 부당대출과 같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농협 그리고 축협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이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오늘 7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임원과 브로커가 구속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5천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현재 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새마을금고도 현재 중앙회와 이사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런 경영 혁신에 좀 나선 상태고요. 그리고 또 경영 개선 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 속에 이런 문제까지 좀 불거지면 이 고객들도 좀 외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지속 상승하면서 부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상호금융팀까지 신설해서 현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